시선 김종배입니다. 와 진짜 언니 그만 와요. 안 조심히 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오늘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북측 선수도 울었고 떠나보내는 남측 선수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밋밋했지만 끝은 진했고 뜨거웠습니다. 이게 같은 피, 같은 민족만이 보일 수 있는 정이겠죠. 자, 남북 당국자들이 부디 이 뜨거운 정을 평화의 에너지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엔 푹 쉬셨고요. 네. 근데 왜 말꼬리가 흐려지세요? 월요일이니까요. 월요병? 네. 자, 첫 소식 시작해볼까요? 네, 당국자들이 이제 그 남북 간 선수들의 정을 좀 평화의 에너지로 삼아야 될 텐데요. 우리 측에서조차 뭔가 좀 정쟁으로 몰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토요일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죠. 그랬죠. 네. 자유한국당이 김 부위원장의 방안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김 부위원장이 내려온 그제는 북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밤샘 점거 농성을 벌였고요. 네네. 어제와 오늘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외친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천안함 사건과 게 이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 데 대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주적의 수괴, 이적행위,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이제 공격을 했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바른미래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열린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안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 본인은 천안함 전범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요구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 평창에서 극비리에 이뤄진 만남에서 비핵화란 단어, 이 단어는 꺼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한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청와대에서 발언 사실을 확인을 해줬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어제 이제 평창에서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네네. 이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하게 열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말이 한반도 비핵화를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실제로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준 겁니다. 자, 그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미 장관급 회담 때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면서 네. 일관된 우리의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는 동결로 시작을 해서 출구에서는 비핵화까지 맞춰야 된다. 그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리고 늘 얘기를 해왔고요. 당연히 이제 뭐 대통령이 통일전선 부장한테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출구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우리는 일단은 동결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표까지 가보자 이런 거죠. 네, 일단 입구부터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죠. 이처럼 이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방남이 이제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평택의 천안함 기념관을 둘러보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썼는데요. 다음 달 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보인 행보라서 이 전 대통령이 좀 보수층을 자극해서 자기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뉴스가 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 소식인데요. 네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자금을 받는데 이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전무를 통해서 흘러간 돈이 기존에 이제 계속 제기됐던 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비 이거와는 더 다른 성격의 자금일 것으로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전무는 원래 이제 검사로 일하다가 2004년에 삼성화재로 이제 자리를 옮겼고요. 2008년부터는 삼성전자 해외 법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검찰은 또 이제 시영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씨에게 빌렸던 6억 원이 MB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도 조사하기 위해서 네. 조만간 이제 이상은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위도 부르고 있고 아들도 부르고 있고 네, 형들도 계속 부르고 있네요. 네. 이 건 관련해서 두 개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환 조사한 검찰 파트가 어딘가를 제가 봤더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더라고요. 네. 특수 2부면 지금 다스 BBK를 수사하고 있는 것은 첨단 범죄 수사 일부니까 그렇죠. 다른 건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좀 다른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시점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냐. 네. 근데 저희가 직설에서 정두원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주 전무. 청와대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다고. 네. 초기에. 혹시 이 시점에 따라서 요 성격 그다음에 이 전달 경로로 지금 이상주 전무를 지목하고 있는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요 얘기가 좀 더 구체화돼서 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속보가 나오는 거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서 이제 정치 개입했다. 뭐 이제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종합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이제 6명을 구속을 했고요. 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또 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일반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 댓글 사건을 촉발했던 국정원 여직원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모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 불법 공작에 들어간 세금이 63억 원이다. 63억 원이 사용됐다. 네네.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국정원 심리전단은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운영 실적을 보고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한 몇몇 외곽팀장을 보면요. 뭐 3억 원, 4억 원 이상 이렇게 각각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지금 국정원 건이고 군사이버사령부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건입니다. 다른 관례가 되니까 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어떤 추가 소환 조사에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경찰이 배우 겸 전 대학 교수 조민기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과 이제 졸업생들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가 5명입니다. 경찰이 이제 조 씨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들어갔고요.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16살, 18살이던 미성년자 단원들의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기내 한 극단 대표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조모 씨입니다. 이 사람도.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유명인 좀 그래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 19명의 성폭력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3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오늘 했죠.
네,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네. 사법당국이 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네. 피해 사실에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는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또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고소가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강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을 사찰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 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전해졌던 소식인데 경남경찰청에서 후배 여경의 이제 성폭력 피해를 도와줬다가 2차 피해를 당한 여경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여경이 내부 고발자로 찍혀가지고요. 음해성 소문에 시달리고 뭐 이제 또 다른 경찰서로 발령까지 받았는데요. 아이고, 예. 경찰청 감찰 결과에서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희롱 가해자가 오히려 이제 신고를 더운 이 여경을 다른 건에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보복성으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요. 네. 이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담은 보고서까지 작성을 한 겁니다. 이제 네.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진상조사를 위해서 경남경찰청이 나설 계획이었는데 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고요. 네. 경찰개혁위원회 이제 권고도 있어서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거 처리를 보면은 경찰의 어떤 수사 의지를 단박에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한국지행 관련 후속 기사가 있네요. 네, 지금 정상화 놓고 뭐 우리 정부랑 GM이 계속 줄다리기 협상하고 있는데 네. GM이 얼마나 신차 배정을 이렇게 할지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네네. 산업부 관계자가 이제 한국 GM이 GM이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청했는데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전제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차의 모델, 성격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잠깐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생산해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실 이제 외국인 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 최초 5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100%가 감면되고 이후 2년에 대해서는 이제 5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제돼야 된다라고 먼저 신차 배정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GM이 또 이제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 인건비 문제도 관련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임단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한국 GM이 이제 내일 오후에 군산 지역 결의 대회를 열어서 군산 공장 폐쇄에 항의하고요. 또 모레는 광화문에서 금속노조 결의 대회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일본 시마네현 버스와 정류장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광고한 포스터가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택 성신여대 교수가 이제 이런 광고를 일본 내각관방이 만들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6년에 도쿄 지하철에 이제 부착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지난해는 규슈의 뭐 신칸센 열차 그리고 오키나와 지하철에도 등장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전역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홍보한 이 포스터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서 교수도 이 해당 포스터의 내용을 바로잡은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SNS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점입 가경 끝이 없네요. 네. 근데 그만하랍니다. 입 아픕니다. 네. 자, 양아랑 기자와 함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99주년 3.1절 특집 TBS TV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 대한민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그리고 100여 년 전 민주공화제를 추진한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이 꿈꾼 나라 대한민국을 그린 가슴 벅찬 이야기. TBS TV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 2018년 3월 1일 낮 12시 10분 밤 9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젯밤에 폐막이 됐죠. 아마도 이분이 노심초사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관장을 해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젯밤이 특히나 꿀맛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분 연결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나마 어제는 좀 긴장을 푸셔도 됐을 것 같은데 되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한잔하고 아주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네, 네. 한 잔만 하신 거죠? 네. 네. 어떻게 자평하세요? 그러니까 뭐 외신 이런 데에서는 가성비 끝판왕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자랑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비교적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큰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직 이제 패럴림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네. 이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패럴림픽까지 끝내야 사실 모든 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짚을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초기에는 네. 사실 지사님은 아마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러다가 흥행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돌이키면 솔직히 지사님도 걱정이 태산 같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네. 극적인 반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바흐 IOC 위원장이 가면서 송별식을 간단히 했습니다. 예, 예. 네, 상당히, IOC 내부에서 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요? 예,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네. 이제 심각하게 외부에서는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올림픽의 성과가 이게 한반도가 늘 전쟁 위험 지역이고 네. 전쟁 지역이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여기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없다라는 걸 그분들이 세계 언론인들과 체육인들이 다 느끼고 갔다는 게 예. 저로서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IOC 안에서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취소 내지 연기가 그렇게까지 논의가 됐다고 그래요? 글쎄요, 저도 그 말로 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았었는데 예. 이렇게 잘 끝내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예.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네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엔 그러면 반전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다고 보세요? 역시 이제 북한의 참가였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자원봉사자들, 우리 조직위원회 모두 잘 준비를 해놓고 있었지만, 네. 북한의 참가가 이제 방아쇠를 당겼고, 네. 그 방아쇠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호평을 받게 되는 네. 이제 촉발제 역할을 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 몇 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이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네. 원래 국제대회는 한 4년 전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 대회는 지금 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은 이제 일본, 중국, 한국 셋이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하려고 그러는 데가 없었죠. 예. 저희들이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네.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안을 내고 제가 어제 이제 북한의 체육상이 여기 네. 와 있다 오늘 떠났는데 김일국 체육상을 만나서 예.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는 길을 만들어서 네.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그러면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어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우리 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고요.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이런 데하고도 전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네. 체육회를 거쳐서 의향서를 네.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일팀 구성과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동시 개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도 일부 경기장을 개방을 해야 되고 선수들에게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도 여태 해보질 않았고.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종목은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처음 하는 일들이어서 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작은 통일 연습을 한번 해보는 훈련을 네. 한번 해보는 의미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평창이 열리기 직전에 지사님께서는 그 축구 교류도 이제 그 언급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공동 개최가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계속 붐업을 시켜야 되고 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체육 교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기간에 이루어졌던 이제 휴전과 대화가 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분야는 전부 닫혀 있고요. 네. 유일하게 열려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강원도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네. 저희들이 4월에 열리는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명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강원도 소속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선수하고 이제 아마추어 시민들하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앵커께서도 가서 뛰시려면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와, 마라톤은 자신이 없어서 100m는 모르겠는데. 네. 조금 연습하셔서 같이 가시죠. 네. 그다음에 또 6월 달에는 우리가 늘 해오고 있는 유소년 축구 대회를 평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겁니까? 예. 네, 합의가 이 두 대회는 합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근데 이거 평창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가져왔던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남북 간의 교류가 있으면서 응원단, 선수단 이런 그 북쪽 인사들이 주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었던 게 네네. 금강산 육로 관광 코스 동해선 육로가 있잖아요. 네네네. 왜 이거는 개방이 안 됐던 거예요, 이번에? 거기도 일부 개방은 됐습니다. 여들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예. 남북의 스키 선수들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 관계자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가서 마식령 스키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코스 길이는 몇 미터인지 그다음에 호텔은 쓸만한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코스도 굉장히 좋고 호텔도 좋다. 이래서 이제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마식령 스키장하고 분산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만약에 공동 개최를 한다면 동해선 육로도 완전히 개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개방 공동 주최를 하게 되니까 언론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제 오고 가야 되니까요. 부분적으로 개방을 서로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러면 그 북측 선수단이 내려오고 이럴 때는 거기를 이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정확한 내용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의선 육로 통해서 KTX 타고 이동과 니은자로 이동을 했는데 동해선 육로 이용은 바로 직선인데 왜 이용을 안 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이 지사님 인터뷰 꼭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평창 얘기로 좀 돌아가서 아주 실무적인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그 경기장 활용 방안이 아직 다 안 짜여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지금 이제 약간의 변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 경기장을 지을 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지었는데요. 우선 짓는 숫자를 가장 적게 짓는다. 그래서 6개만 새로 지었습니다. 13개 경기장 중에. 그다음에 새로 짓는 경기장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해체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경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금메달도 따고 또 예를 들어 저 마늘 소녀 같은 경우도 좋은 성적을 낸 게 거기 경기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성에 있다면서요? 컬링 경기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성빈 선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감자가 마늘한테 밀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스켈레톤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게 우리 경기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비용이 이렇게 크게 들질 않습니다. 그 시설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컬링 경기장 같은 거는 아주 작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조금 선수들이 그런 요청을 아마 곧 공개적으로 요청할 것 같은데 예. 그하고 잘 합의해서 예. 좋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폐식이 열렸던 그 경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기장은 처음부터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것도 네. 이제 헐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개폐식을 잘 하다 보니까 저걸 좀 헐기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또 민간에서 계속 우리가 공연을 좀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것도 그래서 한번 재고를 요청 일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지금은 완전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돈이 너무 들지 않은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큰 그 방향과 기조는 유지 그다음에 활용 이쪽이네요, 전부 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특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원 도내에서의. 우리 이제 경기는 뭐 한 전체 관람객 숫자하고 문화올림픽 숫자에서 그 지역에 오신 분들만 지금 150만 명 정도로 네. 수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큰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지 음식점들은 이렇게 굉장히 특수를 누렸습니다. 네. 서민들, 민박집이라든지 소규모 음식점 같은 예. 데들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고 그러고 뭐 이부제 운영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예. 요 점에 대해서도 이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강원지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으로 이른바 그 남남 갈등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걸 여쭤볼 생각은 없고요.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보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좀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어떻게 좀 그 지사님이 느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도는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렇죠. 우리 네. 도가 갖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평화가 돈이다. 아, 예. 풍속적이지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가 깨지고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 숫자가 우선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기간을 올림픽 휴전 기간으로 정해서 유엔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올림픽 휴전을 결의안을 이끌어냈는데요. 네. 휴전이라는 것은 적과의 휴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김영철 노동장 부위원장 도 네. 휴전 이 기간만큼은 네. 휴전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쟁 지역이 아니고 네. 전쟁 위험 지역이 아니고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다. 그래서 관광객도 늘고 네. 투자도 좀 늘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비핵화를 통해서 좀 영구적으로 네. 끌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말할 수 없이 바람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패럴림픽까지 잘 치러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 안팎의 소식을 전해드린 오늘의 평창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총정리한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동훈 부장님도 스포츠부장이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평창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집에 잠만 자고 오밤중에 퇴근했다가 새벽에 그러게요.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스포츠부장으로서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력 평가 뭐 이 네. 메달이 그러니까 상당히 다변화됐다. 여기에 이제 그 방점을 찍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 금메달 우선으로 하면 종합 7위, 또 총 메달 수로 열기골은 6인데요. 네. 예, 하지만 이번에 종목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면서 네. 겨울 스포츠가 사실 이제 크게 빙상, 뭐 아이스하키와 컬링도 포함되고요. 네. 설상, 스키와 스노보드, 그다음 썰매, 뭐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이렇게 세 개 대종목으로 나뉘는데 네. 특히 스노보드, 설상 종목과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 썰매 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왔다는 것.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는 쇼트랙 아니면 스피드 스케이팅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유일하게 피겨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에 가 있었는데 이번에 컬링, 스노보드, 스켈레톤, 봅슬레이
메달 딴 종목이 무려 6개나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사실 노르웨이도 뭐 바이애슬론이나 그 크로스컨트리 이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독일도 썰매 종목이 집중돼 있는데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메달을 가져간 나라가 너무 몇 개 나라로 쏠려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나올 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계올림픽이 북반구 부자 나라의 전유물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평창이 슬로건을 뉴 호라이즌,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 네. 동계 종목 그 약소국을 지원하는 걸 약속하면서 유치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회 보면은 92개 출전국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30개 나라가 메달을 하나라도 가져갔어요. 아, 예. 이거 과거 대회를 보면은 2006년 토리노, 2010 밴쿠버, 2014 소치까지 하나라도 그 메달을 딴 나라가 26개 나라에 불과했거든요. 예. 이번에 30개 나라로 많이 좀 늘었네요. 많아졌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여자 팀 추월 논란을 비롯해서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빙상연맹 뭐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요. 네. 이른바 노성현 선수 왕따 주행 논란 이번에 큰 오점이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좀 특정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빙상계 내부의 어떤 뿌리 깊은 파벌 싸움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보름 선수가 정말 그 큰 부담감 속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는데 어쩌면 생애 최고의 날에 이렇게 기쁜 날 웃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러게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것보다는 좀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라. 네네. 뭐 이런 정도의 청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것은 컬링의 경우인데요. 예. 여자 컬링이 값진 성과를 냈지만 컬링 역시 좀 과거부터 파벌 문제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런 걸 떨치고 우리 여자 컬링이 잘해줬지만 이 경기장인 강릉 컬링센터가 보수와 정비 문제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훈련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기서 홈 어드밴티지를 살리지 못했는데 이 고작 이 홈그라운드에서 닷새 정도 훈련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그 연결했던 최문순 지사에게 이제 그 가성비 끝판왕 아니냐 회계 얘기 여쭤봤더니 회계 장부를 잘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김동훈 부장님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실은 3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됐던 대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흑자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역대 올림픽 개최 중에서 흑자를 낸 데가 몇 군데 안 돼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그 최순실 일가의 그 국정농단 여파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올림픽 후원에 소극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적자 올림픽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국민들 관심도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쳐서 흥행에 비상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흑자 올림픽이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일단 작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이 좀 안정화되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후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직이 후원금 목표액이 9,400억.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걸 훌쩍 넘어서 한 20%가량 초과 달성을 해서 1조 1,200억 원. 그러니까 굉장히 1조 1,123억 원. 굉장히 좀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또 끈질기게 IOC하고 협상하면서 IOC 지원금을 원래 4억 달러였는데 700만 달러를 더 받아냈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그 스폰서들, 스폰서라고 하는 그런 스폰서들의 후원금도 2억 달러여서 2억 2,300만 달러로 확대가 됐죠. 이런 점들. 회계 내용이 뭐 튼튼하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럴림픽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럴림픽이 바로 이제 또 이어지는데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열흘 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이번 그 평창 올림픽과 똑같은 어떤 모양새로 진행이 되는데요. 조직위가 참가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49개 나라에서 570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하고요. 근데 이번 패럴림픽 주목해서 볼 점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데요? 탁구 남북 단일팀의 주역 있잖아요.
북한의 리분이 우리 남쪽의 현정화 선수였죠. 예. 27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상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리분이 단장이 이제 북한의 선수단을 이끌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뭐 남북 화해 분위기. 또 내일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있거든요. 네네. 이 패럴림픽 참가를 두고 또 이번에도 응원단하고 기자단하고 해서 총 150명 정도가 또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네네. 예, 남북 화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죠. 네. 자, 이 오늘의 평창 그동안 고생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소위 국제여성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한국 정부의 8차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열렸는데요. 이 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했었던 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한 이 대표단에 NGO 대표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의 박인숙 변호사인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언제 귀국하셨어요? 오늘 아침 9시에 귀국했습니다. 그럼 귀국하자마자 쉬지 못하고 지금 방송에 나오신 겁니까? 네, 잠깐 한숨 자고. 아직 시차 적응이 다 안 되셨죠? 네, 뭐 긴장하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긴장으로? 일정도 다 끝났는데. 여기 이 방송. 네네.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심의도 이미 끝났는데 네. 제네바에서 심의가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마치고 함께 그래도 이번 심의 15명의 NGO 대표들이 갔었는데요. 예, 그래도 잘 조합을 맞춰서 잘 융화되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는 것은요. 9개 유엔의 주요 협약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에 비준을 하였고요. 1986년에 1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985년부터 1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의무 조항에 따라서 그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행 보고서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협약에 따라서 여성 차별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부 정책,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해서 유엔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유엔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제대로 돼 있나 안 됐는가. 그게 이제 벌써 8번째 심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의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만든 보고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이번 보고서는 2015년 9월 1일 날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여성 정책의 이행 사항을 유엔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좀 내용,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가 6개의 파트로 나눠 가지고 좀 이렇게 업무 업무 분담을 해서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맡았던 부분은 성폭력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실제로 강간죄에 있어서 지금 강간죄에 있어서 우리 폭행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욕고소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였고요. 예. 네.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그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네. 오히려 그 피해자들이 네. 법이 보호를 못 받는 이런 미비점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맡아서 그 위원들에게 우리나라의 법제상의 문제점들을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엔에서의 평가는 어땠어요? 심의 결과는? 실제로 그 위원들이 저희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유엔 본 심의 과정에서 그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 답변으로는 그 위원회의 어떤 질문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나중에 그 장관님께서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준비가 덜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갖고 있는 좀 준비된 답변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장 그 법무부에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친고죄 폐지 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이 오히려 그 이런 입증 책임의 어떤 그 부담을 갖게 되고 피해자가 이 범죄에 있어서 어떤 피해자 이걸 진행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을 없앤 것이 친고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친고죄가 있는 동안은 2013년인가 그때 이제 가서야 친고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친고죄가 있을 때는 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피해자가 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었어요, 그 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 성폭행 범죄의 경우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가 실제로 부족하고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 상황을 진술하게끔 하고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형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다 보니.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 교역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에 비해서 남녀 평등 지수는 참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이건 사실 이제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유엔에 참여하셔서 그 각국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가장 좀 재미있었던 파트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하야시 위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년 11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그 성격차 그러니까 젠더 갭 지수가 가장 나쁜 걸로 남녀 차별이 그만큼 심하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왜 그럴까를 보니까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실제로는 이렇게 그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성격차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부장 제도와 그다음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로는 일본과 그 경쟁 관계 있다. 이런 거 경쟁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게요. 빨리 여기서 좀 그러니까 풀려나고 좀 그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한국 현실이 이렇다고 쭉 얘기를 하면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실제로 그 위원들은 NGO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정부 보고서는 항상 모든 걸 잘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정부 보고서는? 네. 정부 보고서를 나중에 혹시나. 저는 이제 알았어요. NGO 대표들이 왜 같이 갔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부 보고서를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아님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NGO이고요. 그래서 NGO가 그 문제점을 그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위원들은 그 의견을 듣고 정부 대표단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실질적인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인 것인데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 실질적 다이얼로그를 시도하시는 게 아니라 늘 그 정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각자 맡은 파트 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서 그대로 읽고 계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 게 그럼 정부 대표의 상당 부분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쪽 분들 아닐겠어요? 8개 부처가 같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있으니까 여성가족부 공무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접근 마인드라 아닙니까? 좀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뭐라고 딱히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난감한 질문을 드렸나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NGO 그 석에 앉아서 있었더니 어떤 그 외국 NGO 단체 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왜 이렇게 한국 대표단이 어려 보이냐는 거죠.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저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너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린 듯 모이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뭐 국장급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런 심의에서 대답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어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부처에서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높은 분들이 오셔야 네. 실효가 있는데 네. 잘 알지도 못하고 네. 관심도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부하 내보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 접근법부터가 그런 문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는 제출된 정부 보고서는 이미 위원들이 읽고 오셨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반복하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NGO가 그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것을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NGO 대표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저희는 실제로 본심의 과정에서는 저희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심의 전에 저희가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뭐 오랄 그 브리핑이라던가 런치 브리핑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저희의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이제 불을 붙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 현상은?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사회, 신고할 수 없는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 부정의한 거, 옳지 않은 것을 다 같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커다란 전환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발적인 어떤 고발, 폭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부 마인드도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평가시고. 정부는 그래도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NGO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저희 NGO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한다라면 첫째는 정말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때 적어도 내가 피해자로서 이 수사를 피해자로서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결론이 어느 정도 지어진 이후에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뭔지 성희력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결국은 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건으로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좀 손볼 데가 또 많다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른 가서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편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의 박인숙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으므로 본래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하신다면?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평창? 네. 지금 돌아온 거요? 네. 돌아온 거야. 뭐 이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늦으니까 어두컴컴하고 그러네요. 일찍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돌릴까요? 뭐 그러시든지요. 저는 아무 데나 좋아요. 네. 자,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서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뭐 효율을 높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건강을 해치고 집중력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호주의 커팅 공과대학 연구진이요. 20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선 상태로 인지 능력 등을 테스트
테스트하는 실험을 한 건데요. 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요. 앉아있을 때보다 선 상태로 책상을 사용할 때 허리 아랫부분과 하지의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고 답했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연구진이 하셨다니까 좀 들어보세요. 네. 공과대학에서 했대잖아요. 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인지 능력도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는 정반대로요. 약 1시간 15분이 지난 후부터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뭐 다른 경우는 모르겠고 저의 경우만 놓고 보면 저는 네. 서 있어서 11자로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요? 서 있으면 항상 짝다리로 서 있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앉아야 돼요. 저는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우리 국민학교였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쭉 12년을 월요일마다 조회하잖아요. 맞아요. 나 진짜 너무 괴로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그 좋은 말씀 중에 딱 기억되는 건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진짜. 왜 이렇게 오늘 그 공감이 100배일까? 그렇죠. 그 말은 공감 100배네. 네. 시간이 제자리로 오니까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죠? 댓글 소개해 주세요. 소소한 땡땡님께서는요. 네. 뭐가 나은지 백화점에서 서서 일하는 판매 사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서서 일하면 당연히 허리 아픈 거 아닌가요? 다리도 부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연구하나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KOLO 땡땡님께서는요. 건강은 모르겠고 배 들어가는 건 확실. 잠깐만. 나 이 말에 진짜 확 땡겨가지고. 배 들어간대요, 진짜로? 내일부터 방송 서서 하려고요, 저. 네. QW 땡땡님께서는요. 네. 스탠딩 데스크 시도해봤는데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네. 1시간 정도 서 있으면요. 눕고 싶어져요. 네. 오늘 왜 공감되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 졸립다고 밖에 서 있잖아요. 네. 서서 자는 애들도 많아요. 네. ABRA 땡땡님께서는요. 네. 편의점에는 이제 겨우 의자 설치가 논의되는데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네요. 라는 댓글도 주셨습니다. 네. AHJI 땡땡님께서는요. 그냥 하루 8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동네 산책이라도 하면서 운동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너무 일을 많이 하시죠. 열심히 땡땡님께서는요. 뭐가 맞는 건지 앉아서 하다가 잠시 서서 쉬는 게 나을 듯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죠. 지금 이 카카오톡으로 적과의 똥침님이 문자 주셨는데 네. 최광기님 국민학교? 나이가 그 정도였어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이걸 모르셨어요? 이거를? 저는 아니고요. 김종배 씨가 국민학교 다녔다고요. 여보세요. 진짜 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 발랐어요. 조금 전에. 네. 다음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친근한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소방관 아저씨, 의사 선생님 우리가 자주 붙여 쓰는 말인데요. 네. 이상한 점 혹시 느끼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너무 익숙해서. 네.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소방관, 경찰관, 급식조리원, 미용사 등은 아저씨나 아주머니 등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의사는 선생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그렇네요. 담긴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딱 듣고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죠. 맞는 예. 얘기네요. 예. 인권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7학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를 내일 발표하는데요. 네. 교과서 속에 그 용어, 사파, 표현 등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요. 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는 지적이네요. 그러네요. 자, 댓글은요. DMIN 땡땡님께서는요. 그러네. 진짜 생각 안 하고 살았다 이러면서 그렇죠.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아땡님께서는요. 어릴 때 받은 학교 교육이 중요하죠. 늦었지만 바람직한 것 같네요. 이런 네.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어렸을 때 받은 교육 때문에 늘 군인 아저씨. 이제는 아들이 군대를 가게 생겼는데 맞아요. 늘 군인 아저씨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또 여러 가지가 또 탄로나네요. 반면에 잠깐만. 네네. 지금 그 8124님이 네. 종배영님은 소학교 아니었어요? 라고 여보세요. 네. 진짜 왜 무슨 이러나. 소학교예요.
학교예요. 종배영님은 초등학교 서당 다니셨어요. 서당. 네. 왜 방송에서 자 가짜뉴스 양산? 저기 시골에서 서당. 가짜뉴스는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네. 그게 거기가 거기죠 뭐. KXX 땡땡님께서는요. 네. 경찰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가 더 친밀감 있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밀접하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또 의견도 있으셨어요. 네. 뭐 정서적으로는 이런 말도 또 맞을 것 같아요. CSTR 땡땡님께서는요. 누가 뭘 어떻게 부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논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EAGL 땡땡님께서는요. 소방관님, 의사님, 선생님, 경찰관님 다 님으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 다른 말 다 좋은데요. 꼭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일부러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런 분들. 네. 그럴 때 보면 괜히 이렇게 맞죠. 그런데도 화가 확 나요 진짜. 알겠습니다. 최강기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님. 네 지금까지 무적의 댓글 최광기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김종배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좋으네요 이런 거. 경제 어려우시다고요? 이분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원재랑 경제랑. 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GM 군산공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경제 고용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네.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00명 되고요. 생산직 직원들이죠. 네. 그리고 공장 폐쇄 결정 이미 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희망퇴직 절차를 이분들은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협력사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자동차 협력사들이 1차, 2차, 3차, 어떤 때는 4차, 5차까지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차, 2차만 따져봤더니 이 군산 공장의 협력사들이 135개사 1,700명 근무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러면 2차까지만 합쳐도 이 본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하면 12,700명. 대략 3차, 뭐 4차 협력업체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15,000명, 2만 명 정도가 영향권에 그렇죠. 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역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지역의 자영업자분들도 타격을 입죠. 이분들은 뭐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러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고 군산에서는 이게 사실 뭐 엎친 데 덮친 격인 게요. 작년 7월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았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협력업체 일자리 7,000곳 정도가 영향권에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중공업 연달아서 이렇게 공장이 문을 닫으면 군산 인구가 27만 명인데요.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인구의 10% 가까이.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뭐 20%, 30%까지도 될 수 있겠어요. 참 걱정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귀족 노조가 문제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을 빼간 GM 본사가 문제라고 그러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국 GM이 계속해서 적자였던 것은 맞고요. 최근에 몇 년간 적자였고. 네. 그리고 군산 공장이 특히 최근에 공장 가동률이 20%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부진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죠. 그걸 두고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너무 연봉을 많이 받아가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GM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고이자 그렇죠. 대출해주고 이자를 5% 이상 받는 그런 이 금리 놀이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일단 노동자 연봉은 큰 관련이 없고요. 그 GM 본사가 좀 빼갔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노동자 그 처우 쪽은요. 그 한국 GM이 스스로 뭔가 자동차를 개발해서 생산해서 스스로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국 GM은 글로벌 GM,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배정해주는 물량을 그대로 생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시장에 갖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 배정을 본사에서 안 해주면은 그냥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을 안 해준 게 이제 적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배정을 어느 정도로 안 해줬냐면은
이게 그 한국 GM이 그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126만 대 차량을 그 2016년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그 85%가 수출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사실 그 특히 군산 공장이 거의 100% 수출을 해서요. 예. 유럽 시장의 쉐보레 자동차를 군산 공장에서 주로 전적으로 생산을 했었습니다. 네. 2011년에 26만 대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 GM 본사가 쉐보레를 철수를 해버리면서 2016년에 3만 4천 대, 그러니까 26만 대에서 5년 만에 3만 4천 대로 생산량 배정을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M 자체의 이 생산량 배정 문제를 봐야지 뭐 노동자들의 연봉 문제나 이런 걸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생산력 배정을 못 받은 걸까요? GM 본사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 작년 10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GM 본사가 앞으로 100% 전기차로 가겠다. 했거든요. 예. 2023년까지 20개 종류의 전기차 신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100% 전기차라는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철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지금의 엔진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죠. 네.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100%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전체의 전략상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자체도 기술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그 스마트 공장이 뭐니 해서요. 소비자들이 있는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으로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최근에 인도네시아나 호주 같은 데서도 GM 공장들이 다 철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사실은 시간 문제인 거지 전기차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한 결국에는 이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됐던 그런 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들 필요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따질 그거 이전에 역시 문제는 고용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 전기차 공장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국가에서 투자해서 세우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노동자 기업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이제 지금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기술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최대 자동차 구매 국가인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의 10%를 의무적으로 전기차에 할당하게 빼야 한다. 이런 포터제를 시행하기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가 그 다음 중국 다음에 이제 구매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이 자동차 강국 아닙니까?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연정을 구성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기민당, 집권 기민당하고 녹색당 사이에 이야기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녹색당의 주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금지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큰 정치적 블록이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연정이 잘 안 되게 돼서 이제 정치적 위기가 온 건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환경 문제 때문에 일단 금지를 하고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전기 자동차 하자는 이야기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지금 자동차 공장 노동자가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 잠깐만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 공장 고용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일단 굉장히 앞선 기술로 자동화된 공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공장처럼 노동집약적인 그런 곳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배터리 공장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엔진이 달린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일종의 커다란 스마트폰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대체로 자동차 산업이 그 고용 효과가 굉장히 높죠. 전자 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일 결정적으로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바로 스마트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군산만 겪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겪을 문제죠. 내연기관 자동차들 이런 식으로 바뀌면 우리도 어차피 산업 전체가
현대자동차든 뭐 이런 1등 기업들도 전기자동차나 그 다음 세대 자동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고용 문제가 똑같이 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어서 이원재 대표가 말씀해 주셨던 이른바 AI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유연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또 노동자들을 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학습시켜서 직업을 전환하도록 해주고 이런 지원 정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는 기본소득제 누구한테나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기본소득제 논의도 같이 진행되고 이런 정책 논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좋은데 그래도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문제는 기존 제조업에서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 협동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예.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프리랜서로 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게 자기 전문성을 파는 그런 기획 이코노미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랜서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 속모르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서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프리랜서들에게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자 이런 논의가 나옵니다. 워낙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가격을 후려치면 거기에 뛰어든 것만으로도 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도 나오고요. 그렇죠. 좀 더 많이 나오는 논의는 4대 보험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좀 더 지불을 해서 일을 하는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모두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히 사회적 경제인데요. 마을 공동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이 기존의 영리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라든지 정부의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 이야기하면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노동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이야기만 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어떻게 재편돼야 되느냐 이게 핵심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시스템 운영자들은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앞선 기술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할 텐데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거는 사회적 경제나 기기 이코노미처럼 좀 사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좀 생계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일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재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대한 전환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네요. 자, 완전한 경제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Science News. 네, 강양구 이과전담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펼쳐주실 계획이십니까? 네, 혹시 소설이나 영화로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당연히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프랑켄슈타인, 머리는 상고머리에. 네네. 귀에는 나사가 꽂혀 있고. 네,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로 연상이 되죠. 얼굴은 수만 군데 꿰맨 자국이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한 지 2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저도 이제 이게 아마 원작이 소설 아니었나요? 네, 그 메리 셀리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1818년 1월 1일에 그래요? 네, 영국 런던에서 이제 이 소설을 당시로서는 이제 젊은 여성, 그때 20살이었다 그래요, 메리 셀리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살의 여성 작가가 굉장히 괴기스러운 소설이잖아요. 그렇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발표하는 게 약간 추문이 될 수 있어서. 추문? 네, 추문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실명으로는 발표하지 못하고 익명으로 펴냈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익명이기보다는 필명. 필명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익명으로. 그래요? 네, 익명으로 펴냈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1818년에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나온 지 이제 올해로 딱 2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읽지 않아도 이제 그런 내용이지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소설도 유명하고 또 1910년에 최초로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일찍 만들어졌어요? 영화. 네, 1910년에 최초로 영화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근데 또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켄슈타인을 괴물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에이, 그건 알죠. 그래요? 네. 박사 이름이죠, 박사 이름. 네, 맞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 이름이 아니라 괴물을 만든 과학자인 그 소설 속의 빅터 프랑켄슈타인에서 따온 것이고요. 잠깐만, 이건 아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괴물 이름이 뭐였죠? 있었나요? 괴물 이름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쩐지 기억이 없어. 괴물은 그냥 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무명시. 네, 그렇습니다. 옛날 국어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무명시.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소설 속 설정인데, 정작 이제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고, 또 이제 좀 제가 좀 약간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모델도 있었대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실제 모델.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았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리 셀리라는 분과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과학자 중에서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험프리 데이비가 독학으로 화학을 공부하고 나서 일단은 꽃미남이었다고 합니다. 말솜씨도 달변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과학 좀 아는 당대의 훈남 스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훈남 과학자의 강의를 들으려고 특히 당시에 이제 귀부인들이 굉장히 줄을 섰었는데 그 강의에 이제 열성 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리 셀리였다고 그래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당대의 과학자를 이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제 모델로 삼아서 이제 이 소설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켄슈타인 탄생 200년이 되었는데 과연 그 소설 속 설정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보자고 제가 이 소설 얘기를 가지고 꺼냈습니다. 따져야 돼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재밌어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은. 그래요? 네.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은 이게 소설 속의 큰 설정은 여러 시체를 짜깁기 해서 이제 몸을 만든 다음에 한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고 최종적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제 그 괴물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기운은 아마 전기죠. 전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따져보기를 일단은 타인의 장기를 짜깁기 해서 이식하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처음으로 신장 이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간, 심장, 췌장, 소장 또 그러다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를 이루는 기관의 대부분을 지금 이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기 이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확보가 문제죠. 인공장기까지 지금 얘기가 네, 그렇죠. 인공장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인공적으로 장기를 만드는 일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줄기세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배아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는 이론상으로는 인체의 어떤 조직으로는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뭐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 이런 것으로 이제 분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맞춤형 장기 같은 걸 키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꽤 많이 있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복제 인간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이 사이언스 뉴스에서는 이런저런 일정이 안 맞아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1월 25일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었어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과학사 쪽으로 보면 96년에 세계 최초로 포유류
양을 복제하는 데 이어서 이게 아마 영국에서 저는 네, 영국에서 그때 어마어마한 뉴스였는데. 네, 돌리죠, 돌리. 예. 이제 20년 만에 이제 영장류 복제에 성공한 건데 영장류는 아무래도 인간이랑 가장 유전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면 인간 복제도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과학자분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 재료로 사용할 원숭이가 중국에 풍부했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 세계 실험용 원숭이의 90%를 지금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는 거꾸로 그만큼 실패율도 높았다는 얘기예요. 네, 실패율도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 풍부한 실험 재료가 네. 계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제치고 영장류 복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인간 복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멀쩡한 과학자가 인간 복제를 시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과학자가 충분한 자본,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가 충분히 대고, 그리고 또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절실한 동기만 가지고 있다면. 절실한 동기는 개인마다 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절실한 동기만 가지고 있다면 인간 복제도 가능하리라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이야기는 강양구 기자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수많은 영화가 나왔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스러운 것도 바로 그 영화나 소설 속 설정이 현실이 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저는 이런 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돈이 많은 부자가 자신이 앞으로 당할 사고라던가 혹은 질병 등에 대비해서 자신의 복제인간 스페어를 만들어 놓는 일. 그게 영화 저 알아요. 네. 아일랜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에 나온 영화 아일랜드가 그런 설정이었고요. 근데 그게 그 아일랜드를 제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또 같은 해에 나를 보내지 마라고 하는 소설도 나왔었거든요. 아, 그건 처음 들어보네. 아,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들도 사람의 치료용으로 길러지는 복제 인간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바로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일단 인간 복제 이야기는 알겠고 프랑켄슈타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머리를 이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외신에서 봤어요. 머리 이식이 시도된다는 이야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그 머리 이식이 프랑켄슈타인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좀 괴기스러운 상상력을 자극하나 봐요. 아, 잠깐만, 저는 있잖아요. 그게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가 드릴 텐데 저도 약간 부정적인데 제가 그 기록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1908년에 사람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개 한 마리의 머리를 다른 개의 목에 붙이는 실험이 있었고요. 아,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네, 그런 실험이 있었고 1970년에는 이제 미국의 한 과학자가 원숭이 머리를 다른 원숭이의 몸에 이식하는 실험을 또 했었다고 그래요. 아, 있었구나. 근데 성공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생존을 한 거예요? 며칠 생존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이탈리아 의사 가운데 이제 세르지오 카나베로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바로 그 의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인간 머리 이식 수술을 자기가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공개리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못 쓰게 된 자원자를 받고 또 이 수술을 후원해줄 후원자들을 찾는 이제 공개 퍼포먼스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르지오 카나베로라는 이탈리아 의사가 작년 11월 18일에 이 중국의 과학자랑 협업을 해가지고 중국이 자꾸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네요. 네, 중국의 과학자 협업을 해가지고 18시간의 수술 끝에 세계 최초로 시신의 머리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건 아니죠? 살아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일축을 했는데 일단은 이 세르지오 카나베로는 자기는 계속 머리 이식을 추진하겠다라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머리에 이식할 비교적 건강한 시신이라면 그 시신에서 여러 장기를 기증을 한다면은 그 장기가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과연 이 인간 머리이식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영화 채피 보셨어요? 채피란 영화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영화 채피. 네.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 네네. 로봇인데 사실은 사람의 어떤 하나의 인격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을 하고 본다면 네. 기억을 소프트웨어처럼 추출을 해서 다른 로봇의 몸체에 그거를 입력을 하는. 네. 좀 그 영화, 야, 이것도 그럴듯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의,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얘기는 네. 또 이제 그것까지 다루면은 너무나도 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루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둔다면은 예. 사실 방금 그 말씀하신 뭐 기억의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상상력까지도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사실 200년 전에 나온 프랑켄슈타인 소설 속에 나온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은근슬쩍 지금 거기가 다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문제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 그 유명한 줄 베르느의 해저 이말리. 네네. 처음 나왔을 때 뭐 사람들이 콧방귀 꼈다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근데 지금 뭐 해저 이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네. 다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아까 그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막상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괴물을 만들고 나서 눈빛을 마주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저는 이게 이제 그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떳떳하게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한번 오늘의 얘기는 이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네. 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뉴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강양구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양구였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났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패럴림픽이 이어지죠. 365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저희 가족은 다문화 가정인데요. 아들 데리고 패럴림픽에 꼭 다녀올 것을 색다른 시선 프로그램에 약속드립니다.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청자 여러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